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이틀 동안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했는데요. 이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휴 때도 쉬지 않고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이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이 정치면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일정도 다 공개를 했고요. 하지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십니까? 근데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명절 때 말이죠. 예.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름대로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고 자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얘기는 이게 지금 그 국정자원 그렇죠. 화제가 예. 있었잖아요. 방역을 연기를 요청했고 그 JTBC 측에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자꾸 야당에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가 그렇게 이슈로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협치와 통합과 소통 이런 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솔직히 저는 많이 안 봅니다만 잘 안 봅니다만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 연예인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방송인만 나가는 건 아니죠. 정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 화재 관련이지만 바로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정쟁화하는 건 글쎄 그 야당의 정쟁화하는 의도가 뭐 여야가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고 대결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두 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찍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야당이니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 이 자체를 자꾸 이슈화하는 거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말이죠. 일단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휘발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꾸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의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26일 저녁에 이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요. 이 문제 전산망 마비 문제가 생긴 게 26일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일 오후에 이 녹화를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녹화가 적절했냐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 부분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진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저도 뭐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어떤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어쨌든 뭐 예능 출연을 하셔서 저번에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신 적도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국민들에게 재미나 웃음도 줄 수도 있고 또 소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단지 저는 이 촬영 시점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애당초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27일 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 그 28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또 한번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면 어쨌든 우리 자원정보 거기에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국가 재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조금 격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대부분의 뭐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도 하고 이런 타이밍에 과연 대통령이 그 귀중한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뭐 하하, 호호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주진우 의원이 그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아마 예능 촬영 시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이런 의혹이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치 대통령은 정상적인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서 비상대책회의라든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가서 몇 시간 정도 예능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과거에도 뭐 국경일에 그 공직자들이 골프 치러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휘발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조금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 공방이 계속되지 않고 있는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녹취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마찰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를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설명들 그리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예능 촬영한 거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의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9월 26일 저녁 8시 20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귀국 중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쭉 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26일 날 밤에 이제 보고를 받았고 보고 및 조치를 했고 예. 말이죠. 그리고 27일 오전 다음 날이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8일 날 오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그날 9월 28일 오후 이 문제를 예. 이제 삼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 오후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방송에 녹화가 있었는데 이미 예정이 돼 있었겠죠. 그랬겠죠. 있었고 그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주재했고 그 다음에 또 녹화가 끝난 다음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아직도 문제 삼는 게 글쎄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송사하고 이 녹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진행한 겁니다.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당의 공세가 계속 되니까 방영 날짜를 연기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측에서 방송사에서 예. 이걸 받아들인 거라서 이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무슨 대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아마 잃어버린 48시간이 제 이제 유추인데 지난 한창 지나간 일입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 아,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잃어버린 7시간의 그 부분을 자꾸 연상시키라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맞지 않죠.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그냥 다 솔직한 일정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들었어요.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른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인데요. 경찰에 체포됐다가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저는 약간 출마 선언처럼 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석방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도 애당초 예. 긴급 체포될 때부터 이거는 굉장히 조금 의아하다. 이게 조금 문제가 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아마 어제 체포 적부심에서 보면 결국 법관이 판단한 부분도 보면 6차례 소환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체포한 부분 위법은 아니지만 이게 예. 무리했다,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예. 보이거든요. 그래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석방이 됐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보면 이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상당한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등포 경찰서장 수준에서
그도 며칠 전까지 장관 직급을 했던 사람을 소환 몇 번 불응했다고 체포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부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 뭐 민정수석이나 정부수석과도 나름대로 사전 보고되지 않았을까, 협의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진숙에 대한 어떤 체포라는 부분보다는 상당한 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이 계속 증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뭐 이진숙 카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누구든지 이진숙처럼 저런 꼴이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식이라면 제2의 이진숙 또는 제3의 이진숙이 출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볼 땐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치 검찰이 없애야 된다. 정치 검찰이 없애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게 됐는데 그 자리를 지금 보면은 정치 경찰이 지금 출연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뭐 폴리캅스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이제 정치 경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법적으로나 또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과제를 이번에 남기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면직 거의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소 담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 자꾸 시민들 얘기 많이 하는데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출석 요구를 하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까? 조정하는 경우는 있죠. 날짜가 잘 안 맞으니까 여러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경우 많이 있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소환 날짜 같은 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주장은 어떤 요구서는 날짜 이후에 도착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출석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불응했고 물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 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 출석하고 있었던 건 맞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영장을 신청했던 거는 체포영장입니다. 물론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법원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발부를 했던 겁니다. 법원이 발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불과 이틀 후에 같은 대한민국 법원이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만 법원이 이 체포의 상태가 현 단계에서 유지될 필요가 없다.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체포적 부심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체포적 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그 판단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거예요. 경찰은 그 체포영장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장을 이제 취소가 아니라 체포적 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긴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사 필요성은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란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현 단계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체포적 부심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영장을 발부했고 또 체포영장을 이제 무효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이제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정치 경찰이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의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야당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아까 선거 유세 갔다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된 순간 수갑을 찬 그 검은 천으로 가린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역시 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의 여전사가 됐구나. 아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찰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치 전 방통위원장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그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분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했던 유튜브 출연 발언 같은 거 이거 대단히 심각한 발언들이에요. 뭐 좌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거 일반적인 정치인도 잘 안 하는 발언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 물론 탄핵이 의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전 방통위원장이 있는 상태. 방통위원장이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랬죠.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마치 무슨 본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맞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예. 유튜브에 나와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냐. 말하자면 이에 따라서 이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이거 상당한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전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청을 했고 발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게 체포적부심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보면 된다. 법적 절차로. 이걸 과도하게 정치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뭐 저는 이제 한 2, 3일 정도는 구치소에서 이제 참바다에서 고생했는데 예. 나름대로 아마 핍박받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예. 그 선명성은 확실하게 좀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숙이라고 하는 이 굴로 들어온 이 복덩이를 어떻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카드로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 볼 때는 임명직 선출위원을 당장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아마 내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높고 아마 당선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밑보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예산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구시장보다는 차라리 대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 지역에 생기는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국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국회 과방에 가서 최민희 위원장 대 또 이진숙이라고 하는 그 2라운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법사에서 뭐 이 추나대전처럼 저는 과방에서 나름대로 최민희 대 이진숙이라는 그런 대립각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나름대로 이재명 정권과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이 굉장히 조금 쓰기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든 아니면 이진숙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 정부적인 이제 판단과 고민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파괴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치가 이거 뭐 저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논란적 인물, 논쟁적 인물, 뭐 사실 그런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가피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의 여전사. 어제부터 그 여전사란 말, 그 말이 많이 그 회자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진영에 관계없이 말이죠. 몇 분이 계십니다만 굳이 여기서 그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전 이진숙 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지지를 받아서 전 위원장이 나름대로 지지받아서 뭐 야당 보수 진영의 또 하나의 뭐 스피커가 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고 그건 국민들의 지지의 문제예요. 그건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데 단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논쟁적인 인물 그리고 특히 지금 보세요. 이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됐다가 이제 체포적 부심이 인용되면서 완전히 우리 정치가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완전히 보수를 대표한 인사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우리 한국 정치가. 그리고 어쨌든 그 무슨 보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공무원 신분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보수의 또 뭐 이제 영향력 있는 뭐 대표한 전사가 되고 이러는 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이분이 만약에 정치하고 싶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뭐 여러 당위를 떠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몇 건의 사안, 물론 계속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과거에 방송 기자 시절에 우리가 워낙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중동의 사막에서 정말로 방송인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뭐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편입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방통위원장 하면서 바로 3일 만에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핍박받는 그러한 인사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상당한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뭐 대구시장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워낙 아주 다이내믹하니까 네. 모르겠으나 저는 글쎄요 그 이상 지금 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서 어떤 이슈를 계속 내야 되겠죠. 그럼 계속 내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때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볼 건요. 결국엔 이걸 두고 적합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이 필요해졌다라고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찰에 과잉 충성한 거다. 이런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문제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MBC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죠. MBC 여론조사를 보면은 검찰청 해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절반에 육박하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뭐 아무래도 검찰이 갑자기 78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이 예.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 일각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 어떤 뭐 대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가져간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범죄인을 잡는다든가 범죄자 잡고 처벌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이번에 어떤 체포영장 이 사례에서도 보면 결국 검사가 단순하게 어떤 기소만 하게 됐을 경우, 그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단순하게 영장 청구만 대리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실하게 조금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밝혔지만 장이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깨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처럼 오히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나름대로 예.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가지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검찰청 자체를 없애게 되면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검사라는 예. 이름도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최소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은 필요하지 않느냐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후속 조치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1년 동안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검찰 네. 개혁 추진단이 이제 총리실에 이제 설치가 돼서 그렇죠. 논의를 여러 가지 하겠죠.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뭐 단체들,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정치권도 물론이고. 근데 아무튼 지금 보세요. 이 지금 검찰청 폐지에 관련된 이 여론이 SBS 여론조사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SBS 여론조사는 조금 이거보단 찬성이 높아요. 지금 경찰청 폐지가 높긴 한데 어제 MBC, SBS 동시에 같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진보는 뭐 당연히 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검찰청에 대한 폐지에 대한 그 걱정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특정한 기구에, 특정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수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 찬성 여론, 반대 여론이 이렇게 좀 상당 부분 있다 하더라도 예. 이제 와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업등고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현재 여당이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아까 우리 지금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 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검찰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게 민생 수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그동안 뭐 일부 정치 검찰들이 권력에 너무 이제 의식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검찰도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개혁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경찰은 밀수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행안부에 그 경찰도 있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네. 거기 검사도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도 이제 수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치 경찰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국민들의 우려가 없게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는 정치놀이 다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를 어떠한 형태든 간에
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걸 정교하게 연구한다면은 네네. 또 1년의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청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SBS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 동안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1,000명의 응답을 받았고요. 12% 응답률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찬성 52%, 반대 42%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찬성 50%, 반대 43%.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여론은 비등비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요. 자, 이번에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현지라는 이름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예.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두 분을 실질적으로 보좌했는 분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적 어떤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아니냐, 그림자 실세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최근에 보면은 그 부속실장으로 옮기기 전에 총무비서관직을 했는데 예.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무조건出석 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총무비서관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총무비서관이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아래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더 아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자극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보면 절대 존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계속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렇죠. 나이가 얼마인지, 또 어떤 뭐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는 것 같이 되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절대 존엄이라는 그 어떤 뭐 말을 안 들으려면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출석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할 일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절대 존엄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 실세가 되면서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은 좀 자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낫다. 사실은 뭐 누구가 얘기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예. 그냥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1급 공직자 신분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서 뭐 그냥 이 모든 어떤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국회에 출입을 해봤지만 이 정도 인물에 대해서 신상 파악이 잘 안 되는 일은 사실 전례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앞두고 인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출석을 다 해왔죠. 예, 대체로. 관행적으로 그랬죠. 예. 제 총무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직책이니까. 게다가 부속실장은 또 출석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아, 이제 예. 총무비서관을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속실장은 본래 이제 출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국감에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출석을 막기 위해서 이 인사 발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딱 시기가 갖다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인사 이동, 이 자리 이동이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예. 이번에 이 지금 이른바 국정감사 출석 논란 때문에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비서실장이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볼 때 야당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든 이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부서실장이죠. 예. 부서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 지금 말씀처럼 이 논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절대존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야당의 발언이 잃어버린 48시간 아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건. 네. 절대존엄은 또 이제 그 북한을 의식하는 발언 같은데 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네. 뭐 사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김현지 지금 부서실장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림자 시세다, 뭐 측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전부터 같이 행동해 왔고 그렇게 네. 됐다 그게 알려지는 분 아니겠어요? 성남시민연대였던가요? 성남시민연대 예. 거기서 같이 활동해 왔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국감의 출석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찌됐든 간에 출석 100% 한다. 출석을 100%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부서실장은 출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여당의 명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부서실장이 발령이 나서 부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예가 없다.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주 측근 비서인데 최측근 비서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여당이 감쌀 것 같아요. 출석을 막을 것 같은데 전 파격적으로 부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뭐 떳떳할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이 김현지 비서관을 어떻게든 전 비서관을 출석시켜서 뭔가 대통령과의 영광하기를 해서 뭔가 흠집 내려 한다는 생각을 여당이 하는 거예요. 네.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예. 봐도. 그런 게 정치적인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출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논란이 됐잖아요. 여야에 네. 속낸다 아는 것이고 말이에요. 이렇다면 좀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출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말처럼 네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야당한테 명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적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예.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예. 이건 그래서 어떤 판단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이제 부서실장이 출석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출석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졌어요. 이제 일단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인사이동은 이미 예전부터 그 예정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여든 야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에 출석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출석 안 할 걸로 봅니다. 결국엔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보직 이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거기다 보면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나온다는 건데 국회에서 의결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당장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마 이번에 총무비서관 신분이든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번 매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으면 제가 볼 때 이 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모든 논란이 없어지는데 예. 계속 도망 다니게 되면 계속적으로 숨기고 감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비서실장 지금 당장은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림자 실세만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수면 아래 감겨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피하게 되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결단하는 것이 맞지 예. 않나.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하는지 여부는 결국 김현지 실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 예.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뤘던 논란들, 이슈거리들을 보면은 대체로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 여전히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배경은 뭘로 보세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겸이고 탄핵을 거쳤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평가는 여전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냥 국정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정부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로 네.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부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 어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찍자는 한 40% 정도의 국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재명 어떤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조금 반감이라고 할까 부정적인 게 그대로 좀 남아 있는 예.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 뭐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딱히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떤 뭐 주식도 3,500을 뚫고 그다음에 소비 쿠폰도 지금 2차례 지급되고 있지만 이재명 어떤 경제 정책은 뭐냐? 소비 쿠폰을 계속 푼다고 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데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뭐냐?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뭐 우리 뭐 대학 수능도 그렇고 또 뭐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예. 지금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어떤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예. 지금까지는 정치적 평가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여줘왔다면 지금부터는 정책을 잘해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네. 여당에 대한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그 지지율 격차 차이가 꽤 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물어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당 후보 지지하겠다 50%, 야당 후보 41%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지율이 붙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대체로 이 선거의 이 경향성은 막상 선거 국면에 가면 보수 진보 양측이 집결하는 결집하는 아마 그런 영향일 거예요. 예. 지금으로는 봐서는 아무튼 지금 야당이 여전히 그 내란, 이른바 계엄 탄핵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장애투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완전한 그 절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미흡하다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상당히 지금 여당보다 뒤떨어진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고. 이제 여야의 대결 국면이 같이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네. 막상 선거 때는 지금 정당 지지도의 차이보다 적게 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양측이 결집한다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과.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깊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